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거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그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민병선 후보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시민 여러분, 민병선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예비 후보 등록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저희가 12월 원래 12일부터 시작인데 제가 한 며칠 조금 늦어져서 네. 그때쯤 예.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뭐 하나에 뭐 어떤 네. 어떤 그동안에 어떤 예. 뭐 적을 둔 적은 있었나요?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가 네. 하남이 고향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하남이 고향이시고 요 광주 하남이 원래 다 광주군이었죠. 네. 광주군이었던 시절에 네. 거기에서 어머니가 여기 고향이시고 저희 외삼촌들이 지금 이 광주 하남 일대에 또 살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이 동네를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나 네. 친근감이 있는 동네고요. 제가 또 경기도에서 네.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아, 경기도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예. 경기도 공무원을 했고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제가 그 공보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이슈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지난번에 우리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그 출판 기념회에서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이라고 요 뭐 쓰셨는데 뭐 지금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지만 여기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요거 네. 내용에 대해. 이 책을 시작을 했던 게 제가 이제 대선 때 예. 이재명 선대위에 대변인을 했으니까 예, 예. 대변인을 했고 또 이제 기자 출신이고 예. 그러던 와중에 어떤 제 지인분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재명의 예. 패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대장동 의혹 제기다. 아. 이 대장동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제일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1년 넘게 취재를 거쳐서 이 책을 완성을 해서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의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파헤친 그런 책인 거죠. 아, 예. 예. 그 주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권 변호사 시절에 어떻게 토건 비리 세력들과 싸워왔는지 그런 이 싸움의 역사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아름다운 순간이라 그래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어떤 미담들, 결혼식 풍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책에. 예. 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시민들을 위한 방송이고 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또 그 발을 들여놓는 어떤 계획이나 동기는 있었는지. 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2019년 11월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경기도지사 보도특보로 공무원이 된 거죠. 어공이 됐죠.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돼서 어공이 돼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사실상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이었어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그 열렬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열렬한 지지자에서 이재명이 이제 참모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언론 특보로 가겠다라고 본인의 소신대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이재명
현 당대표의 어떤 동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선출직에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제가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그 당대표의 단식.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단식. 가을에 당대표가 단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단식을 왜 시작했는가를 좀 들여다볼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 단식이 시작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가 안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뭐 당내에서도 당대표이긴 하지만 소수파이고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당을 이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단식을 시작하시면서 잠깐 저하고 연락을 좀 주고받고 그러면서 너무 이 책도 제목이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인데 너무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구나 라고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선출직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참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누적돼 있던 그 정치권의 그 기득권적인 어떤 세력들이 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신진으로 또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주변의 어떤 비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 풍토로 저도 살 만큼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더 어떤 동정이 좀 갖고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민병선 후보 예비 후보를 좀 알리는 것도 또 목적이 또 되니까요.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좀 살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아이 TV 이승환 대표님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 좀 해주시죠. 그렇고요. 이건 뭐 공통 질문 사항이에요. 여기 여러분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뭐 하실 것이고 한데 가장 지금 이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신도시 할 거 없이 가장 큰 이슈가 서울 편입 문제잖아요. 그건 뭐 미사 지역도 물론 지금 미사 지역이 출마 희망 지역이시죠? 뭐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 편입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어에 갇히게 되면 그 프레임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울 편입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구역 8도로 나눠져 있고 이런 그 행정구역이 사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충청북도, 제 고향인 충청북도, 뭐 경기도, 어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현대의 그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시도 너무나 커졌고,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대로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총선 즈음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이 좀 불리하게 나오니까 총선을 즈음해서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이슈로 던져진 거잖아요. 이게 정책은 사실 나쁜 의도로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한 의지,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선한 의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정치 공학적인,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시작을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이미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 편입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저희가 하려면 이게 국가적인 대계잖아요. 큰 계획인데 국가적인, 그렇게 되면 민의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을 거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뭐 주민 투표도 거쳐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들 이 서울에 들어가면 뭐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서울로 끼워 넣어 줄게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면교사의 사례들, 이렇게 그 수도권에 어떤 메가시티를 만들었을 때의 반면교사의 사례들이 아주 가까운 나라에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도쿄도
도쿄 주변과 도쿄 시내를 합친 도쿄도를 만들었어요. 저희보다 먼저. 그랬더니 지방 소멸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어요. 지방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근데 서울과 이를테면 지금 경기를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구리도 하고 싶고 김포도 하고 싶고 어디 뭐 안양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 합쳤을 때 지금 지방 소멸이 엄청난 그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그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데에 반면교사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도쿄도의 반면교사 사례를 통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수도권을 좀 재편한다든지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중에 나온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고려대학교 황명진 교수가 연구를 한 사례인데 이를테면 하남과 강동이 가깝잖아요. 같은 생활권이면 하남, 강동을 묶어서 100만의 도시로 만든다든지 어느 지역과 구리와 뭐 어느 지역이 가까우면 묶어서 100만 도시로 만들고 서울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만 남기는 거죠. 여의도 같으면 금융, 강남 같으면 경제, 종로 같으면 어떤 행정구역, 행정에 있어서의 중심지 이런 식으로 코어 기능, 핵심 기능만 남기고 서울은 나머지 도시들을 분할하는 문제들 이런 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졸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 대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논의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위례에 사는 주민들은 당장 이제 그 불편함이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많이 있으시죠.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그냥 너무 불편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충분히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위례동에서 지난주에 그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하고 하시는 거 가서 끝까지 다 보고 왔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아세요. 분명히 불편하시죠. 제가 봐도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어떤 단계를 밟고 합리적인 선에서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최종현 의원도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근데 그 의원 한 사람이 발의를 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절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고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지금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셨고, 그래서 뭐 정치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히 한국 정치 양극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피습당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양극화 때문에 생긴 일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같은 당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내분 생기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 정치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넓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으로 나뉘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미디어가 특히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더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촛불 이후에 촛불 혁명 이후에 사실은 그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어떤 이 분노의 에너지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분노의 에너지가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또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네라고 했던 좀 섭섭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양 진영의 어떤 에너지들이 점점점 양쪽으로만 그 높아졌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촛불혁명 얘기를 왜 꺼냈냐면 촛불혁명 때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진정한 그 민생 개혁을 좀 원했던 거거든요.
그 거대 담론이 아니라 뭐 민주 대 반민주 뭐 어떤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민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들, 이 양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이런 문제를 좀 문재인 정부가 해소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충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불거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생의 문제들을 해소를 시켜드리면,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소시켜드리면 그런 양극단의 어떤 이 그 대결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조금 아까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뭐 이게 필요 없이 그냥 그래서 보식을 좀 대본 그 진행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저도 던질까요? 필요 없이 저기 저 아까 뭐 어머니 고향이 하남이시고 하남에 이런 연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선 하남의 낙하산 아니냐 예. 하는 지적도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하산 지적. 낙하산이라고 하면 아마 뭐 당대표의 측근이니까 뭐 저도 부인하지 않죠. 네. 저는 측근이란 표현은 좀 싫어하고요. 당대표의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진 뜻, 민생 정치, 민본 정치, 생활 정치, 실용 정치 이런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하남이라는 곳이 정치의식이 높으니까 거기 가서 충분히 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올 수 있는 토대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전화 드리면서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제가 하남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워딩은 제가 무조건 그랬어요. 하남 정치 배우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셨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제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견지를 할 태도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 사전 교감을 대표하고 네. 하고 오셨다는 얘기네요. 사전 교감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단식을 시작하시면서 그때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출마의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단식을 시작하신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선출직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동지로서 옆에 국회에서 같이 도와드리면 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네, 끝까지 그 밤 변치 않길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자, 이영호 기자님 또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변하라고 해도 안 변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본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의 고향이 이곳이고 이제 그렇지만 사신 곳은 거주한 고향은 충청도 네, 충북 음성입니다. 음성이고 그리고 쭉 살아오신 지역은 이게 하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지 한 달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어쩌면 짧은 기간일 텐데 그래도 이제는 출마를 앞두고 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한 달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하남에 대한 공부 결과 키워드 3가지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남, 네. 젊은 도시, 네. 그다음에 깨어있는 도시, 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가지에 대한 근거를 짧게 좀 그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하남이 젊은 도시라고 하는 건 평균 연령부터 나오거든요. 네. 40세가 조금 넘죠. 그리고 미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37세 이 정도로 굉장히 젊으셨어요. 물론 원도심 저희가 얘기하는 원도심 쪽에는 조금 어르신들 많이 그렇죠. 계시죠. 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전체로 봤을 때 하남이 지금 이제 벌써 35만을 향해 가고 있는 35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됐을 때 젊은 도시 그러면 이 젊은 도시는 어떤 젊은 생각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수가 되셨잖아요. 다수가 되시면 어떤 젊은 도시에 맞는 젊은 생각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정치에 그런 정신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여론들을 많이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친환경 도시의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굴뚝 산업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대부분 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여기다가 스피어 만드시고 뭐 어떤 공연장 만드시고 이런 문화산업 지금 K-팝 워낙 핫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도시라고 했을 때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고 저도 그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문화산업의 육성 가능성들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었었고요. 하나가 네. 또 뭐였죠? 깨어있는 도시. 네. 깨어있는 도시. 하남이 보니까 이전에 어떤 선거 결과들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여당을 뽑으셨다가 그 다음에 야당을 뽑으시고 심지어 그 전에 같은 경우 진보 정당의 진보 정당. 네. 분들이 의회에 다수 네. 들어가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정치 의식이 높으신 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에 가면 뭔가 이렇게 저처럼 좀 다른 기존의 기존의 정치 행태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볼 때는 그 후보님은 좀 정치 신인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뭐 지역에 과거에서 여러 지역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 경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칠 텐데 그렇다 한다면은 기존의 하남 지역 여러 가지 정치인들, 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여러 이제 지역 정치 선배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의 이제 관계 정립을 통해서 본인의 그 정치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열세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열세의 극복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하남 정치를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규정을 했던 어떤 하남이라는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보니까 아마 저희가 산술적인 계산을 해봤어요. 민주당이 일단 제가 경선을 통과를 해봐야 되니까 산술적인 계산을 했을 때 권리당원이 10,000분 이상 계실 거예요. 이 10,000분 이상 계시잖아요. 이 10,000분들이 저희가 어떤 이렇게 그 기존에 해왔듯이 형님 동생, 제가 뭐 여기 동네 형님 동생 이런 관계로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00명이라고 하면 거대 어떤 저 친구가 그래도 새로 왔는데 마음에 들어. 저 친구 한번 좀 새로운 정치를 좀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당원이나 지지자라고 하면 당대표하고 그래도 같이 해온 이력이라든지 보이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선하다. 마음에 들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이 담론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의 어떤 아직 지역 기반은 약하지만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제가 제시하는 어떤 목표들, 방향들 이런 거에 동의를 하면 훨씬 더 저하고 끈끈하게 맺어질 지지자들과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는 여력은 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선배님 아니 뭐 상투적인 것만 할까요? 그러면 뭐 필요 없어 안 보려고 해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 지금 뭐 만약에 원내 진출하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정책도 좋고 뭐 또 평소 가지고 계신 뭐 소신도 좋고 좋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죠? 그거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이 제가 보기에 너무 팍팍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서민들의 살림을 좀 챙기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이거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일.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대부분 아유 저 친구는 뭐 들어가면 뭐 문체위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겠네. 저는 오히려 재경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문제를 국가 재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019년 11월에 경기도에 가면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그 직후에 바로 터졌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 뭐 진짜 가게가 거의 문을 닫을 상황에 그런 전쟁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그 재정 지원하는 게 저는 너무 인색했다라고. 경기도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선 때 통계 수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보니까 1년 반 동안 그 서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한 그 금액이 GDP의 25.4%를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머니라고 그냥 갖다 뿌린 거예요. 일단 사람들 살리고 봐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6%를 투입을 했어요. 독일도 13%. 선진국 평균들이 보통 10% 이상.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이 전쟁과 또 같은 시기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5%를 썼어요. 이 재정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누적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 빚으로 연명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그래서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를 왜 우리가 뭐 그 국가 부채 비율 50%대 뭐 이거 유지하라라는 법도 없고 전 세계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 200%가 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 긴축 재정, 그렇죠. 작은 정부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님은 큰 정부 말씀하시는 큰 정부 해야죠. 큰 정부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큰 정부를 하면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 저희 그 대선 캠프 때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한 하준경 교수가 동아일보 필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발탁해서 동아일보에 글을 쓰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선 캠프에 와서도 대선 경제 정책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 빚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총파이가 경제가 커지면 국가 빚이 조금 커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의 문제들을 그래서 이 그 국가 부채의 어떤 규모라든지 퍼센트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 이론을 제시하는데 제가 너무 그 글에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물론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네가 못했으니까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거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서민들 살리는 데 써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IMF 이후에 그 YS 정권 때인가요? 그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그때 이제 그걸 바라보고 한 외신 기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지금까지도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뭐 한 진짜 굉장히 엄중한 과제죠. 엄중한 과제인데 아무튼 그거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정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경제 문제 신경을 뭐 많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믿음이 가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문제라고 우리는 바로 믿음 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이제 출마를 하시고 예비해서 이제 당선도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선되려면 나름대로 전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뭐
숨어 있는 비법의 전략 너무 네. 공개하지 마시고 네. 살짝 딱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도 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 갖고 싶죠. 근데 이제 이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기존의 어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 친구 좀 신선하다. 저 친구 좀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하고 조금 다르네라고 하시면은 지금 정치 개혁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도 높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좀 새로운 정치 좀 해봐.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 약간 손을 주기에는 약간 좀 꺼림직한 게 요만큼 좀 있어라고 하시는 정서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정치를 하는 사람,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거 홍보 문구를 뭐로 정했냐면 민에 의한 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정치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리를 할 뿐이고 시민들 안에 이때 해법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 얼마나 다들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래서 해안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런 그 해안들이 모아져서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집단지성을 잘 살리면 저는 모든 사회 문제의 해법은 다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정치는 이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열심히 저 친구가 집단지성을 모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그 방편의 하나로 저는 지금 저희 캠프 사무실에서 화요일마다 화요사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당원이건 지지자건 다 오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시고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고 화요사롱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화요사롱을 진행. 몇 시합니까? 매주 화요일 7시 반. 7시 반. 오후 7시 반. 캠프 사무실. 캠프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촛불 집회도 제가 한번 나가서 당원과 지지자들 같이 나간 적이 있고요. 그런 형태의 선거 전략인데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지는 아니 근데 뭐 민을 위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의병들 구호 외치는 수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거대 담론은 그렇다고 치고 조금 이제 좀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 가지만. 일단 뭐 미사지역 신도시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에 현안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하남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교통 문제, 출퇴근하시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크게는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집주가 가능한 어떤 산업의 문제들, 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외부의 크게 보면은 외부와의 서울로 출퇴근, 경기도로의 출퇴근, 이런 출퇴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내 안에서의 어떤 교통의 원활성,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신설을 하셨는데, 공공마을버스도 보면 이 시간이 띄엄띄엄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내 안에서의 어떤 교통의 문제들, 내부에서의 교통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떤 평균 연령이 젊으시니까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들, 과밀학급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신설의 문제들, 교육지원청의 신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고, 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화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IT 문화산업을 결합한, 보니까 여기 제가 있는 이 사무실에도 보면 이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이런
공실들 같은 경우 해소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문화산업의 어떤 기획사라든지 이런 분들 조금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럼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팬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도시가 좀 북적북적하고 어떤 산업이 좀 육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방안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지하철 있습니다. 9호선이라든가 네. 수석대교 문제라든가 네. 지금 수석대교 문제도 굉장히 그 핵심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기 김상호 시장이 그래서 수석대교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곤혹을 치르다가 결국은 뭐 이제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신 그렇죠. 게 있나요? 엊그제 그 시장님과 그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수석대교 문제가 나왔죠. 미사 이동에서 나왔죠. 수석대교 문제로 인한 그 교통의 문제, 여기 그 당하시는 어떤 피해 문제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 합의가 된 상황이고 합의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효율화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원론부터 그거 안 돼. 다시 완전 철폐하겠어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면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어제 미사 그 이동 4단지 임대주택의 그 공공임대의 어떤 분양 전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기존의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5년 10%가 입주민의 10%가 동의를 하면 10년 임대를 5년으로 단축을 해서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도 와가지고 곤욕을 좀 치르셨잖아요. 그 입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고성도 하고 그죠? 이런 카드 이 문제도 사실 제도 개선의 문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 소관이 아닌데 LH하고 국토부가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막느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를 사실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LH와 그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제가 그 현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조만간 4단지 그 주민대책위하고 만나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아이고, 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짧은 시간에 하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래.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빨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좀 조져야 되는데 조지지를 못하고 아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뭐, 기존에 오랫동안 산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오히려 이게 신선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 투표라고 한다면, 우리 저 민병선 그 후보님이 한번 간략하게 한번 유권자들에게 한번 PR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경선을 하면은 승률 얼마나 보시는지 같이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 2번 질문부터 대답을 이 드려야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이렇게 많은 장비와 함께 야,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잘하거든요. 확률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우리 하남 시민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시면 100%가 가능할 것이고 제가 얼마나 그 진심을 잘 전달드리냐에 따라서 확률은 좀 그 갈릴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좀 홍보를 간단하게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20여 년 동안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자 생활을 했고요. 2019년 11월에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일을 했고요. 대선에서는 선대위 대변인으로 일했고요. 대선 이후에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에디터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행정을 제일 잘 하셨다고 평가를 받는 이재명 지사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옆에서 바로 지켜봤고요. 그래서 일머리가 많이 생겼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의 문제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남 지역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이거로 결제해요. 예. 그때 배운 거잖아요. 지역 화폐를 쓰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도 해봤고 비판을 하는 기자 생활도 해봤고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대선이라는 큰 선거도 치러봤고 그래서 행정 경험도 있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남 정치 조금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하남 정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진 후보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 정치의식이 높으신 하남 시민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4월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민병선 예비 후보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4월에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 후보자들 쭉 모시고서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드립니다. 우리 방송 많이 보시고요. 이분들 중에서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은 누구신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